자, 이걸 왜 그러냐? 일본 위기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경제사를 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현재 문제는 과거로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요. 예?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쫙 봤듯이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그냥 엔저가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엔화가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고 앉았다 보니까는 아베노믹스를 그냥 동네 북청 막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왜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베노믹스를 예찬했냐 이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경제에 대해서요. 예? 뭔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노믹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일본의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바보라서 아베노믹스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몰핀 처방이에요.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돈 프린트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그러니까는 이거는 있잖아요. 일본의 경제력이 사실은 세계 2위였었잖아요. 얼마 전까지요. 미국 다음으로요. 예? 소위 달러 보유고 달러 보유고도 그러니까는 한때 세계 최고였었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그런 나라잖아요. 예? 일본의 제조 막강했었잖아요. 이런 경제력을 믿고 막말로 말해서 미국처럼 돈 찍어가지고 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몰핀 처방이라는. 근데 이게 우리가 쓰면 환자가 지금 그러니까 암에 걸려 있는데 진통제, 예? 마약성 진통제를 놓는 이걸로 그러니까는 일단 시간을 버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된 거는요. 90년대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왔었잖아요. 90년대에요. 그러고 나서 99년부터 일본이 체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베가 정권을 잡은 거고요. 일본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이 불만을 등에 업고서는 정권을 잡은 거였었어요. 민주당이 선거 참패를 한 거고요. 일본 민주당이요. 예? 그런데 앞에 정권들이 잃어버린 20년째, 2000년대 10년 동안에, 2000년대 처음 10년 동안에 체질 변화를 시도를 한 것은 체질 변화는 목표를 제대로 세운 거예요. 단지 그거를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 별개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임 정권은 뭐가 문제였었는지 진단하고, 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찍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는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는요, 아베노믹스의 후폭풍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이미요. 그 마지막 모습이 안전자산 지위 훼손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마지막 단계.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보면요. 자,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은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금융위기 터졌을 때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5엔 이상 120엔 이렇게 됐었어요. 금융위기 이전에요. 그런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가지고 엔화 가치가요, 1달러당 76엔까지 떨어졌었어요. 엔화 가치가 거의 30%가 절상이 됐었어요.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달러보다, 우리가 되게 이 안전자산의 위력이라는 것은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라든가 경제위기라든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돈들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다 도피를 하죠. 안전한 지대로요. 안전한 곳으로 다 도피하잖아요.
그때 안전자산의 위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1달러당 110행 했던 게 1달러당 76회가 떨어졌으니까요. 금융위기 상황에 쓰였어요. 달러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달러보다도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아베 정권 출범하기 전에요. 근데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돈을 찍어가지고 이 엔화 가치를 쫙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목표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거죠. 수출을 늘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투자와 고용도 늘리고 일본 경제도 성장시키고 하겠다는 거였었어요. 그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예요. 예? 그게 아베노믹스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엔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엔화 가치를 다시 딱 끌어올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잖아요. 이게 쭉 올라갔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달러당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70, 80엔 밑에까지 떨어졌던 것을 저기 한 110엔 정도까지 그러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렸던 겁니다. 예? 근데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인지 지금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지난 1년 동안의 이 엔화 가치의 추이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건 뭐냐면요.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가 인플레,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인플레 조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위기라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도 막 폭등을 하고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는 경제 이 공급망의 교란이 다시 한번 또 이제 회오리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엔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1달러당 123.91엔까지 폭락했었어요. 했는데 저 끝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그러니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위안화에 그러니까는 달러당 위안화의 환율이에요. 124엔까지 넘었다가 좀 다시 조정돼가지고 123.95엔으로 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V자로 맨 끝에서 전 고점을 돌파했죠. 123.91엔이었는데 123.95엔으로 돌파했죠. 좀 떨어졌다가요. 이게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은행이 뒤에서 얘기했겠지만요.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뱅크 오브 저펜이 무제한으로 그러니까는 채권을 매입하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다시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일본 은행이 개입하기 전 상태를 돌파했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이런 전쟁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라면 거기서 위력을 뽐내야 되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에 일본의 엔화 가치가 몇 퍼센트가 떨어진 거냐면요. 한 8% 가깝게 떨어진 겁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만 떨어졌어요. 싱가포르 달러는 1%도 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원화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4배 가깝게 더 떨어진 거예요. 이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는 예? 일본의 그러니까 엔화에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 이 G 상시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단은요. 자, 이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렸냐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이 이게 돈 찍어낸 규모입니다. 절대액이 아니라 이 찍어낸 규모는 까만 숫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이 이 자산은 소위 말해서 돈 찍어낸 건 한 158조 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얼마냐? 724조 엔. 724조 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요? 예? 5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0년에서 21년에는 크게 1년 동안에 많이 안 찍어냈죠. 요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GDP 대비로 보게 되면 GDP 대비 한 30%대 초에서 지금은 134%까지. 이거는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예요. GDP 대비 100% 넘는 나라는 없어요. 예?
일본에 그러니까 그 일본은행에 이 자산과 부채는 거의 같은 이 규모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찍어낸 돈이 이렇게 된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돈 찍어냈어요. 이게 아베노믹스의 실체지요. 2020년까지 쫙 찍어냈잖아요. 예? 기시다로 바뀌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가고.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수출액이요. 상품의 수출액만 보면 더한데 서비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그러니까는 최고를 달성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출액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세계 무역액도 그러니까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어느 나라나 다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2021년에 수출액이라는 것은 밑에 문장에 나오죠. 2020년에 비해서 21.5%나 증가했는데 그 규모가 83.1조 엔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2007년도의 수출액이 83.9조 엔이에요. 2007년 수준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 엔화 기준으로.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요.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얼마나 감소했냐? 18%나 감소했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자동차 한 대를 일본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도요타 자동차를 만약에 5만 달러에 만약에 수출을 한다고 해보세요. 5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자, 아베노믹스로 그러니까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전에는 1달러당 한 80엔 정도 했었다 해봅시다. 80엔이면은 5만 달러짜리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면은 얼마가 엔화로 들어오는 겁니까요? 5만 달러 곱하기 80엔 하게 되면은 400만 엔이 들어오는 거죠. 자동차 한 대 수출하면은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한 120엔으로 만약에 이렇게 증가시켰다고 해보세요. 120엔으로 1달러당. 예? 120엔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해보세요. 엔화를요. 그러면 5만 달러로 자동차 한 대를 도요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5만 달러 똑같은 달러 기준으로 똑같이 수출하더라도 5만 달러로 수출해서도 5만 달러 곱하기 120엔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00만 엔이잖아요. 600만 엔. 자동차 똑같은 한 대를 팔았는데 1달러당 80엔 할 때는 400만 엔이 기업의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1달러당 120엔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600만 엔, 1.5배가 증가하는 거야, 수입이요. 그래서 엔화 기준으로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도 2007년 수준은 회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품 가치가 그러니까는 싸져가지고 수출을 그러니까 크게 증가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2007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는 한번 봐보세요. 2011년 수준보다도 많이 지금 뒤처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요? 만약에 일본이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물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500만 대를 만약에 수출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닙니까? 수출액이요. 그렇죠? 수출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뭐예요?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 일본의 상품 가격이 싸져도 별로 왜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느냐? 매력이 없다는 얘기죠. 매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 경제의 문제는 경쟁력 없는 상품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제가 언제 저 얘기하면서 보니까는 요즘 젊은 사람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80대 보게 되면은 스오니의 워크맨 가지면은 선물 받으면은 최고의 저거였어. 그리고 90년대는 그러니까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부들이 그러니까 코끼리밥솥 가게 되면 최고적이죠. 코끼리밥솥 쇼핑하러 일본 관광도 갔다 다녀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 신기하게 생각해요. 예? 신기하게 생각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 제품 별로
별로 그러니까는 이 생각나는 게 없다 이거죠. 이게 뭐 방송용으로 이게 부적합할지 모르지만은 어느 저 젊은 친구가 네티즌이 댓글 들어가 보니까 AV 분이 수입할 거 없다 일본에서 뭐 이런 글까지 올린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한국 수출액을 봐보세요. 한국은요, 딱 봐보세요. 한국 수출액은 원화 기준으로요. 한국도 보게 되면 2012년에 779조를 기록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2020년은 팬데믹이 있었다 치고요. 2018년에 792조로 과거보다 한 12조 정도, 10년 동안에, 한 8년 동안에 12조 정도 증가했다가 2019년에 폭락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 수준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한국도요. 원화 기준으로요. 그런데 지난해, 봐보세요. 지난해 858조로 돌파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은 2019년에 팬데믹 이전에 경제 위기에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이게요. 예? 일본은 늪으로 계속 빠진 반면에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반등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반등의 기회로요. 예? 역대 최고를 기록했잖아요. 역대 최고를. 과거 우리가 최고인 2012년에 779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요? 한 80조 원 정도 더 증가한 거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대체적으로 증가해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최고를 기록했다가 2019년에 쭉 줄어들었었잖아요. 이게 단위가 1000달러이기 때문에요. 이게 보게 되면 5,422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에요. 이게 언제 수준입니까? 2011년 수준보다 더 낮은 거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됐었던 거예요. 2019년에. 그러다가 2021년에 6,444억 달러. 올해는 거의 7천억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요. 하반기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까지는 이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전에 우리도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10년에 그러니까는 묶일 뻔했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한국이 2018년, 19년에 그러니까는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거는 경제 정책과 관련 없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 없어요. 자, 일본이요. 여러분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막강한 나라잖아요. 65년도에 미국한테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릴 정도로 일본의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의 경쟁력은 대단했었습니다. 2010년까지 그러니까 항상 흑자였었어요. 근데 아베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중에서 6년이 적자예요.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했어요. 예? 한국은 지난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계속 대부분 무역 흑자 하나만 딱 빼놓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나만 빼놓고 무역 흑자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달러 기준이고 이거는 원화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똑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수출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베노믹스는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2017년에 GDP가 2017년에 그러니까는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지난해 GDP가 540조 엔 정도인데 이게 언제냐? 2016년 수준보다 더 낮은 거예요. 2016년보다. GDP가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예? 왜? 수출이 계속 증가를 못하고 앉았으니까는 수출이. 국민 총소득. 아까 GDP는 우리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까지 다 우리가 포함시킨 개념이고 국민 총소득은 일본 국민들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입니다. 이것도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민 총소득이요. 경제 규모가 수축되는 나라라 이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 경쟁력이 없는데 화폐 경쟁력 강화로 잘못 접근한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끔찍한 게 일본은요. 일본은 저랑 그 아베가 경제 침략할 때 MBC 100번 토론에서 토론하던 인하대 그러니까 정모 교수가 일본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출의 타격을 보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흔들린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베노믹스의 본질을 아니까요. 근데 그 당시 뭐냐면 일본은 내수 중심의 경제라는 거예요. 내수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크지만은 일본은 내수가 증가하지 않는 나라다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제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2019년에 저랑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출범한 게 2013년이에요. 가계소비 지출액이 298조 엔으로 정점을 찍고 아베가 집권하던 첫 해에 계속 하락하잖아요. 예? 내수의 가장 핵심이 가계소비 지출이잖아요. 가계소비잖아요. 이게 이렇게 찌그러들고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일본은 내수가 그러니까 위축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안 증가하게 되면은 GDP가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건 자해행위다. 자해행위. 예? 수출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표방한 게 아베노믹스인데 예? 일본은 내수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가 내수는 이렇게 지금 수출되는 경제라고 제가 얘기한 근거가 바로 이 통계 수치에 근거한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소매 판매액이에요. 소매 판매.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2.4였었어요. 이 100이라는 것이 2015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102.4였었는데 지난해 100.9. 아베 집권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요?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91년도 111.6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에 오히려 소매 판매액이 줄어든 거예요. 예, 가계소비가 줄었으니까. 가계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자,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의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도 2018년에 정점을 찍고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수능하느냐? 2013년 이 수준이 지금 뭐냐면 129조 엔 정도라는 게 129조 엔이라는 게 2015년 그러니까는 아니 뭡니까? 2013, 14년 수준 거의 비슷하게 간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때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2013년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는 일본 기업의 총 투자액이요. 여기에 감가상각까지 빼게 되면요, 순투자액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그 결과 뭐냐면 투자가 저렇게 줄어드니까는 일본의 생산액입니다. 일본 산업 생산액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보게 되면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9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한 104 정도 됐었어요. 줄어든 거잖아, 오히려 산업 생산액이요. 근데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더 많이 떨어졌죠. 30년 전에는 108 정도 됐었어요. 지난 30년, 잃어버린 30년인 게 바로 이거예요. 소비하고 생산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들었어요. 자, 그 공백을 뭘로 메꿔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돈 써가지고. 정부 지출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뭐냐면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는 걸 일본은행은 돈 찍어가지고 사주고 정부는 그렇게 삭부한 돈을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지출한 거예요. 그걸로 방어를 한 거야. 정부 소비 지출로요. 자, 일본에 그러니까는 봉급자들의 민간 부분에서 봉급자들의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이요. 이건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한 겁니다. 지난해 뭐냐면 104 정도 됐어요. 104. 이게 뭐냐면 2015년에 100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 1994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27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돌아간 거잖아요. 예? 일본의 월 급여가요. 월 수입이. 이거 바로 뭡니까? 풀타임 노동자들의 남녀임금 추이입니다. 197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에 337.2, 지난해가 337.2예요. 예? 남자 그러니까 풀타임 일자리가요. 근데 2001년에 20년 전에 340.7이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풀타임, 소위 말해 정규직 임금률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지금 더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2015년부터 한국한테 추월당한 거 아니에요. 추월당했어요. 예?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4만 한 2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3만 한 8,500달러 정도 받는다. 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고용률 봐보세요. 고용률. 전체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세 이상 중에서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잖아요. 근데 2019년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으로 좀 타격을 받았으니까 팬데믹 이전에 60.6%입니다. 60.6%요. 근데 92년도에 얼마였었습니까? 62.6%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 때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냐면은 3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이겁니다. 고용률이요. 고용률이. 그럼 아베 정권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이 얼마냐? 지난해 60.5%였었고 2019년에 60.9%입니다. 그럼 60.9%하고 일본의 60.6%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15세 이상 고용률은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노동 가능 연령을 15세에서 64세까지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퇴직을 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노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 하잖아요. 예? 근데 15, 64세 기준으로 볼 때는 일본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71%를 돌파했어요. 71%를 돌파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78% 육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수준이에요. 상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아베가 집권한 때부터 이게 71%를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2013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전체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800만 정도 됐었는데 2013년에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갔느냐? 1억 2,700만으로 한 1,000만 명이 줄어들었었죠. 1,000만 명이요. 아베 정권 들었을 때. 그러니까 2009년 수준보다도 더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베 정권 출범하면서 때요. 전체 총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 나이가 많이 먹은 65세 이상 인구들은 오히려 계속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64세 이하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이요. 64세 이하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용률이 늘 수밖에 없죠. 일자리가 많이 배분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게 줍니다.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는 변화가 없잖아요. 파트타임만 한 3.3배 증가했고요. 그렇죠? 자, 인구 감소 전에는 미국과 영국보다 고용률이 낮았었어요. OECD 기준은 14위 정도로요. 15세에서 64세. 그런데 4위. 최근에는 4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고령화 때문이라 이거예요. 즉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데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선 이게 나온 통계거든요. OECD 이 통계는요. 15세에서 64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그만큼 일자리 잡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 일자리도 대부분이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얘기죠. 증가한 게. 풀타임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15세 64세 고용률은 그러니까 일본보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낮습니다. 왜? 아직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